들어오시죠. 자,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 시간에 CEO로서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적자를 내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홍 대표님은 경상남도 지사 시절에 유일하게 경상남도 재정을 흑자로 이끄신 그런 분입니다. 워낙 또 이렇게 소탈하게 소통을 좋아하셔가지고 저의 요청에 의해서 아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고, 또 경제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신변 문제라든지 저 개인에 대한 것도 좋고 나라에 대한 것도 좋고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70년 사회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 70년의 업적이 4, 5년 내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엄중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편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성균관대학은 제가 처음 오는 곳입니다. 처음 오는 곳이고, 성균관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이때 최고라는 건 높을 꽃자가 아니고 가장 오래될 꽃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앞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탑 클래스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후에 이런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전후에 지금 대학생 취업률이 98%라고 합니다. 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60%도 안 되는 수준에 와 있고, 또 경제가 몰락하고 있고, 또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입니다. 사상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좀 편하게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편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질문하십시오. 경영학과 계시는 분들이라서 좀
점잖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가서는 비난하는 질문도 있고 또 알고 싶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1시간 이상 질의응답을 했는데 경영학과 계시는 분들은 좀 점잖하다는 이야기를 교수님한테 미리 전해 듣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편하게 하십시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회담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홍 대표님이 언론에서는 주로 뭐 남북 평화 의장 쇼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 가치에 있어서 좀 평가절하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어떻게 지금 남북 간의 관계나 어떤 북미 간의 비핵화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일련의 그 과정들이 정말 그 쇼처럼 그냥 거칠적인 측면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좋은 질문. 우선 왜 김정은이가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김정은이가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까요? 북이라는 나라는 저거는 나라라기보다도 봉건 영주 국가입니다. 3대에 걸쳐서 거의 70년 이상 봉건 시대에 왕처럼 군림하던 그런 집단입니다. 우리의 70년이죠. 그러면 20대 후반에 옛날처럼 왕으로 등극했다. 그럼 지난 8년 동안 자기 친인척 다 숙청을 하고 그것도 잔인하게 죽였어요. 싱가포르 공항에서는 자기 이복형을 독살도 했어요. 그런 무자비한 정권이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까? 왜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까? 그걸 학생들이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그 우연한 계기가 이제는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으면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으로 북이라는 그 집단을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제재와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대화의 장으로 나왔는데 그 대화의 장에 나왔을 때 미국 트럼프 정부나 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핵폐기입니다. 핵폐기입니다. 그럼 핵을 북한이 어떻게 가지게 됐냐? 지난 30년 동안 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핵을 가져왔나? 핵개발 초기 단계부터 김일성이를 비롯해서 김정일이 김정은이까지 걸칠 때 철저하게 대한민국과 미국 세계를 속여왔습니다. 그 사이에 8번에 걸쳐서 핵개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왔어요. 2000년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 갔다 와서 서울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북은 핵개발할 의사와 능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그리고 북에 엄청난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70억 달러 이상 제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북이 먹고 살 것도 없는 북이 무슨 돈으로 핵개발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DJ 노무현 정부에서 달러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거로 핵개발을 한 겁니다.
그럼 8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해오면서 북핵이 완성이 됐다고 했어. 가장 최근에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땅에 떨어져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서 터져. 내려오면서 터집니다. 그 터지는 그 압력과 핵폭풍 때문에 사람들이 전멸하는 거예요. 서울 상공에 수소폭탄 하나 떨어지면 1000만이 없어집니다. 1000만이 일시에 날아가고. 그것까지 개발했다고 그랬어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했다고 했어요. 미국에 왜 트럼프가 역대 미국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북핵 폐기 협상에 나섰겠습니까? 역대 미국 정부는 자기 나라까지는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북핵 협상을 하다가 끝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ICBM까지 개발했어요. 미국이 핵의 방관자가 아니고 핵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양 나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자기들이 공멸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북은 그런 사태까지 각오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미국 용어로 말하면 로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불량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젠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국 동부까지 핵폭탄이 날아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미온적인 협상과는 달리 이제는 본격적인 핵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북미 협상을 이래 하는데 미북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이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미 본토만 위협을 주는 ICBM만 제거하는 그런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북이 요구하는 대로 갖다 바쳐요. 갖다 바치는 액수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그 돈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벌은 돈을 절반을 넘겨줘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미 협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핵을 CVID 형식으로 완전 폐기해라. 완전 폐기하는 협상을 해라. ICBM만 폐기하고 너그만 살려고 하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완전 폐기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김정은이가 핵 폐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폐기할 핵이라면 30년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핵 개발을 했겠느냐. 그거는 상식에 반하는 거죠. 제재와 압박을 풀려고 대화의장에 나온 것이지 핵 폐기하러 나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북미 실무협상을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북미 실무협상이 1938년 9월에 뮌헨 회담처럼 된다면
1938년 9월에 있었던 뮌헨 회담이라는 것은 영국의 체인블린 수상하고 독일의 히틀러 사이에 있었던 회담입니다. 평화회담입니다. 체코에 슈테테랜드라는 지역을 독일이 침공해서 합병을 했을 때 영국이 이걸 승인을 해줬습니다. 히틀러가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 침략 없다 할 때 체인블린은 히틀러의 말에 속아서 그걸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뮌헨 회담 조약서를 들고 런던 공항에 내려가지고 여기 평화를 가져왔다. 영국 국민의 80% 이상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히틀러의 술책이었어요. 6개월 뒤에 2차 대전이 발발되고 유럽에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똑같이 그 협정에 서명을 했던 프랑스의 달라디에 수상 같은 경우에는 그 협정이 거짓인 줄 알았어요. 알고 서명했어요. 체인블린이 워낙 이게 서명을 강요하니까 했다. 하고 난 뒤에 파리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파리 시민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달라디에 프랑스 수상은 바보들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북핵 이번 협상이 1938년 9월에 있었던 제2의 뮌헨 회담처럼 돼서는 안 된다. 또 1973년도에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가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 협정 맺고 난 뒤에 2년 뒤에 월맹이 월남을 공격을 해서 공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백만의 월남 사람들이 처형되고 보트피플 되고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이, 미북 회담이 1938년 9월에 뮌헨 회담이나 1973년도에 있었던 파리 정전회담처럼 미봉책이나 그냥 형식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그런 회담이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측에 완전한 북핵 폐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핵 폐기가 나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폐기를 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무너집니다. 김정은이는 핵 하나에 의지해서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북이라는 나라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군부 강경파가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군부 강경파의 뜻에 거슬리는 지도자는 자기들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부 강경파들은 핵이 없으면 자기들이 존재 근거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제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그런 북핵 폐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되느냐? 제재와 압박으로 스스로 포기하게 해요. 아직 제재와 압박이 북이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조금 더 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남북회담에 나오고 미북회담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제재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은이 위장 평화쇼를 하고 있다. 진정한 모습으로 북핵 폐기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남북 평화쇼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했고 1988년 9월에 런던 시민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4.27 남북 정상회담 하나 보고 80%가 환호하는 그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938년 9월 런던 시민들도 그랬다. 똑같이 그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거짓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전쟁의 참화에 들어가 있었다. 1,000만 명 이상 유럽 국민들이 학살을 당했다. 그래서 좀 더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으로 스스로 손을 들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협상을 하다가는 똑같은 전철을 받는다. 내가 위장평화쇼라고 한 거는 김정은이가 위장평화쇼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직시를 내야 돼. 남북협상이라는 것은 레이건 시대에 구소련과 군축협상을 할 때 레이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믿으라. 그리고 협상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남북협상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믿지 마라. 그러나 협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이나 핵 문제는 북에 있어서는 생명줄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줄을 놓고 협상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생명줄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포기 안 하고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북핵쇼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자기들이 핵 포기한다고 영변 냉각탑을 폭발을 했어요. 폭파쇼를 했어요. 똑같은 폭파쇼를 10년 뒤에 풍계리에 또 한 겁니다. 2008년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냉각탑 폭파쇼를 그때도 했어요. 했는데도 핵개발 계속했고 이번에 풍계리 폭파쇼 한 거 2008년도 재파입니다. 그게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이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젊은 학생들도 좀 알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또 네. 그럼 만약에 한 대표님이 대통령 당선되신다면 그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는 어떤 정책을 펼치실 건지 궁금합니다. 난 제재와 압박한다고 그랬어. 지금 미국과 연합을 해요.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자세히 보십시오. 북한, 중국, 한국 이 3자가 연대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미 북한과 중국은 혈맹입니다. 한편이 됐고 그런데 우리는 한미일과 연합해서 동맹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위험하게 지금 남북 중국하고 연합해서 북핵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게 봅니다. 만약 저희 당이 집권을 한다면 제재와 압박으로 스스로 손들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대화의장으로 나온 겁니다. 조금만 더 제재와 압박하면 손을 듭니다. 야,
지금 북에서 체제 보장 이야기를 하죠. 신문에 안 보세요. 언론 보면 체제 보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체제 보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리비아의 가다피가 핵을 포기하고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리비아의 개혁 개방이 되고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민중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겁니다. 북이 개혁 개방을 원한다고 보십니까? 개혁 개방하는 순간 김정은이는 정권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개혁 개방해도 왜 저렇게 갈 수 있느냐? 중국은 지도부가 스스로 교체를 합니다. 10년 단위로 주로 교체를 해왔죠. 말하자면 공산주의 내에서도 공산당 내에서도 민주적인 정권 이양 절차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 자체가 없어요. 왕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혁 개방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바로 그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고 참혹하게 물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개혁 개방을 하겠습니까? 북한의 경제 발전을 원한다고 하는 그 개념은 개성공단처럼 폐쇄적인 공단 구조를 몇 개를 더 만들겠다 그 뜻이지 북한 사회 전체를 개혁 개방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개성공단의 폐쇄적인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그렇게 해도 함흥 사람들은 개성공단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 주변만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이라는 것은 나는 체제의 종말은 곧 한계에 도달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 그 강성하던 고구려가 멸망을 한 게 영계소문이 등장을 하고 철권 정치를 했죠. 독재 정치. 그리고 영계소문 사후에 새 아들이 반목을 해가지고 나라가 쇠약해지기 시작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또 합니다. 지금 북은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서 3대로 내려오면서 자기 형제들, 친인척들 전부 고사포총으로 독살하고 다 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말기 같다. 그런 말씀을 하는 역사학자도 있다는 것. 우리가 전쟁은 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지구상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체제 경쟁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게 중국도 그에 대비하는 계획이 있고 한국과 미국도 북이 붕괴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작게 5029라는 계획이 다 그런 겁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통한 해결보다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저런 체제는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예. 이제 막 질문하기. 홍 대표님 성함을 이렇게 검색하면은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홍준표 막말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되게 기사에도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내가 안 그래도 오늘 물을 것 같아서. 홍준표 막말이라는 말을
대선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덮으시는 프레임인데 정치판에서 이거는 낙인 찍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해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근데 민주당은 그 낙인 찍기가 아주 능해요. 그래서 홍준표 막말이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내 노무현 대통령 그 경남지사 할 때 왜 대통령 몇 주기 안 가냐? 그 김에 있습니까? 그래 물었을 때 내가 그 어려운 죽음이 아니다. 어려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몇 주기 그 가지 않는다. 자살한 거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들 신체로 모시는 대통령 자살했다고. 그걸 서거라고 표현을 했으면 막말이라고 안 했을 때 자살했다는 걸 이제 홍준표 막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대선 때 그랬어요. 막말이라고 하길래. 그럼 자살 안 했나? 그게 타살됐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어떤 상황에서 들어도 어떻게 자살을 하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이가. 그래서 막말이란 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두 번째 대선 때 우리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하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고대 앞에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이라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 돈 찾으러 갔다가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 내 각시를 한번 보고 한 넉 달을 한마디도 못하고 500원씩 300원씩 찾아러 다녔어요. 76년입니다. 넉 달 뒤에 이제 사법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시간이 한 3개월 벌었다 싶어가지고 그때 사법시험 연기 안 됐으면 내가 지금 집사람 못 만났을 겁니다. 그래 이제 프로포즈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졸업을 할 때 이제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저기 처가가. 저희 집사람은 군산 여상 나와서 이제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에 텔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영 사람처럼 안 보더라고. 우선 집에 재산이 있냐? 재산은 우리 집은 제로죠. 나는 부모로부터 1원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우리 집은 워낙 가난해서 재산 하나도 없고. 군대 갔다 왔냐? 군대 꼭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시험은 사법시험은 될 자신 있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 하니까 장인어른이 저놈 구름 잡는 놈이다. 저런 놈하고 사귀면 안 된다. 우리 집사람한테 극구 반대를 했어요. 저런 놈은 구름 잡는 놈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놈은 영감탱이 말이야. 영감탱이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이런 물어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대선 때 한 번 했지만 그걸 또 이제 경상도에서는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영감탱이란 말을 합니다. 우리 집 영감쟁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이제 막말이라고 이제 또 한번 혼이 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 개혁하는 과정에서 친박들이 하도 저항하길래 암덩어리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암덩어리다. 연탄가스 같은 사람이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서 당을 해롭게 한다.
그 소리 했지만 그것도 막말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막말 대장입니다. 또 대표님 그러면 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는 배신자 맞습니까?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지. 그러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맞습니까? 지금은 내 이야기 안 하지.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비서실장에다가 박근혜가 그 국회의원 공천줘서 3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그 밑에서 다 친박 케이스로 원내 최고위원도 하고 다 해왔는데 나중에 등을 돌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 배신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내 유승민한테 단 한마디도 한 일이 없어요. 요즘 내 행사 가서 옆에 앉으면 좋은 말 합니다. 박근혜 입장에서는 배신자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제 남북 정상회담부터 해가지고 저번 대선부터 약간 젊은 층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저번 대선 결과도 이제 어떤 젊은 층의 어떤 투표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변화도 생기고 있는데 자한당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한국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나 뭐 다른 선거에서 이제 승리나 우세를 하려면은 이 젊은 층의 지지율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았을 텐데 강 대표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젊은 층들을 그런 흐름을 끌어오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온 것도 그 목적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가도 소위 젊은 계층은 전부 민주당 지지입니다. 미국 가도. 50대가 넘어가면 거의 공화당 지지입니다. 선거의 성패는 40대입니다. 젊은 층이 민주당 지지 많이 하듯이 50대 넘어가면 공화당 지지죠. 이제 40대가 선거의 성패를 정해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층의 표만으로는 정권 잡기 어렵습니다. 젊은 층도 우리를 지지해야 되겠지만 미국하고 똑같이 우리의 주 타겟층은 장년층입니다. 그러나 젊은 층도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온 거야. 젊은 층은 선입견 가지고 투표를 해요. 선입견 가지고. 자유한국당이라면 무조건 보수 꼴통 그러는데 이 땅은 70년 동안 한국 보수 세력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현재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올린 것도 한국 보수 세력들. 소위 좌파들은 정권 잡으면 퍼주기 바쁩니다. 북에 퍼주고 국민들한테 무분별하게 퍼주고. 내가 경남지사로 가서 3년 6개월 만에 광역단체 최초로 흑자 재정을 만들었어요. 적자투성이를 전부 흑자로 만들었어요. 재정개혁도 하고 행정개혁도 했습니다. 쓸데없이 주는 선심성 퍼주기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재작년에 채무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채무제로 되면 복지 예산이 서민들한테 줘야 할 복지 예산이 훨씬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좌파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좌파도 있습니다. 예. 예. 교육학과다 보니까 국민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예? 국민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예. 많은데 회계사가 이직이 잦은 회계사들이 이직을 자주 하다 보니까 감사 시즌에 회계 법인에서 인력난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회계사를 증원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사 뭐요? 증원에 대해서 증원.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에는 사법시험 행정고시만큼이나 어려웠던 게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만큼이나 공인회계사가 되면 돈방석에 앉았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사법시험만큼이나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인회계사가 굉장히 많아졌죠. 많아졌죠. 근데 회계사 자격만 가지고는 이제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종의 경영과 출신이라면 회계사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요즘은 거의 기본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회계사 자격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회계사 정원을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아주 특정 계층으로 해서 부만 누리는 그런 계층이 아니고 회사마다 공인회계사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회사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공인회계사 대폭 늘리는 거 찬성합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그럼 회계사도 증원을 하고 뭐 사법시험이 이제 폐지가 돼서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가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저번 2달 전에는 아주 로펌 같은 경우에는 AI 변호사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변호사들이 점점 시장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지금 변호사나 회계사나 그런 전문직들이 당장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중에 AI가 발전해서 그 자리를 그 AI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전 그 문제도 되게 크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20년 후에는 변호사가 없어질 직종의 일본입니다. 20년 후에. 지금 나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로스쿨 제도는 이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거는 엄서 제도의 부활에 불과하다. 가진 자의 자제, 유력자의 자제들만 판검사, 변호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로스쿨 제도 지금도 반대합니다. 사법시험을 해서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거기서 뽑힌 사람만 변호사 자격 주고 판검사 임용하는 게 낫고 지금 공인회계사가 로스쿨처럼 그리 뽑지 않죠? 시험 보죠? 시험 그렇죠. 그럼 공인회계사도 경영과 나온 사람 다 주라 이 말이야. 그게 맞잖아요. 경영학과 졸업하면 공인회사 자격은 당연히 주라 말이야. 로스쿨처럼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거기서 경영과 졸업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자격 다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왜 법조만 그럽니까? 공인회계사 똑같죠. 공인회계사는 치열하게 시험 보게 하면서 왜 사법시험은 없애버리고 가난하고 뭐 힘들고 서민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냐 이 말이에요. 가진 자들, 유력 집안의 애들만 판검사하고 변호사 할 수 있는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사법시험도 부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언론에서 발표하는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구 경북 말고는 많이 열세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게 그 탄핵 정국 영향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루틴 사건처럼 이렇게 수동까지 가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왜 반전의 계기를 못 잡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를 지난 대선 때 찍었다. 그 사람들이 응답을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그 사람들만 응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찍었다. 이런 사람들이 50에서 70%까지 그 사람들만 응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그런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론조사를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 때 종로에 오세훈이하고 정세균 붙었을 때 오세훈이가 내일 모레 선거운동 시작이 되는 직전에 여론조사로 갤럽 YTN 여론조사로 27%나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깨보니까 참패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야당 지지하는 사람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에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승리를 할 것이라고 대선에서 예측하시고 보는 건가요? 승리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 유지는 할 것이다. 현상 유지는 할 것이다. 지금 한번 보세요. 경제는 이래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지금 오르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가하고 세금입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장에 나가기 어려워요. 물가는 폭등하고 세금은 곧 여러분 가정에 이제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보유세 폭탄도 떨어지고. 그거밖에 없는데 젊은이들은 졸업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나라 생산성이 최저로 내려갔어요. 수출도 지금 최저로 내려가고 지금 경제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고 그런 판에 남북 문제 가지고 모든 것을 덮겠다. 많은 국민들 현명하다고 봅니다. 덮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는 어렵지만 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면 내가 물러나면 되고. 앞으로 정치인을 꿈꾸는 젊은 학생들에게 비춰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는 20대 후반에 검사를 시작을 했어요. 원도 안도 없이 수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 정치판에 들어가서 제 20년 넘게 이 나라 정치도 해봤습니다. 20대 후반에 공직생활 시작해서 36년입니다. 나이도 이제 60을 넘겼습니다. 한참 청년검사라고 할 때는 대한민국을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서. 여러분들은 그거
이거 몇 년생들이죠? 몇 년생? 몇 년? 98년생. 응? 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었던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60이 넘어서 미련이 없습니다. 할 만큼 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맨손으로 서울에 와서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게 살았다. 여한이 없다. 다만 나는 이 나라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 나라에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마지막 할 일은 나라가 평화롭고 부자되고 그리고 내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인 성취는 하나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그 하나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뿐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지 않습니다. 편하게 지냅니다. 자, 예. 시간이 되지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번복했다는 대표님의 생각이 들고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가 번복을 했던 이유가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대표님이 만드신 슬로건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슬로건을 남경필 후보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고 또그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의 엑스맨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습니다. 트럼프가 번복한 이유는 트럼프는 외교도 거래로 생각합니다. 협상의 기술이. 북이 벼랑끝 전술로 협상하려고 하니까 더 벼랑끝 전술로 뒤집은 겁니다. 나라 사이의 외교도 상거래로 생각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번복을 했다. 그렇게 나는 봤습니다. 두 번째,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그 말은 중앙 권력을 좌파 정부가 가져갔는데 시도지사도 다 가져가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다. 근데 그 뜻도 모르고 남경필이가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님 앞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원에는 빨갱이 많다. 이 말을 한 거는 특정 정당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상도 말에 반대만 하는 사람을 빨갱이 같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 정치판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 게 경상도 스타일로 경상도 풍습대로 경상도 말을 이래 사용하다 보니까 경상도에 가면 빨갱이라는 게 이북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도 늘 반대하는 놈 보고 에이 빨갱이 같은 놈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사를 할 때 진주어른 폐업을 하고 3년 동안
반대 집단들한테 가는 행사장마다 행사장 전면에서 홍준표 물러나라고 그런 걸 봤어요. 그날도 가니까 그 우리 필성 결의대회 하는데 그 앞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이제 나는 기자가 도둑고양이처럼 따라와가지고 이래 그 뭡니까 그 노공기 뒤에서 보고 도둑고양이처럼 따라온 줄 몰랐어요. 그래 나 물어보게 저 누구 이러니까 그 옛날에 그 지사할 때부터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내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지.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 이야기 했는데 그걸 마치 특정 집단을 향해서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거두절미해 버리고 하니까 그런 말 한 일 있냐? 그 말 했다. 그래 이야기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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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들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강연 이런 걸 오셨다고 했는데 저 대선 끝나고 나서 저 대구 사람인데 저 주변 친구들이 말하기에 저한테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겠는데 너 홍준표 같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미지가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건데 대학 강연 이런 거 이외의 활동도 젊은 사람들 표심 잡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나는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세간의 평이나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관심을 안 듭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건 말건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사람.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지 정치는 하지 않는다. 내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비치든 간에 그건 난 관여치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일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비난이 와도 좋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1년 12달 밤낮으로 일은 안 하고 스트라이크하는 진주 어려운 폐업을 해버렸어요. 정상화해라, 정상화해라, 정상화해라. 3번, 4번 요구해도 안 해갖고 어려운 폐업해버렸어요. 그때 거의 3년가량 집회 시위하고 대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폐업이 정당했다는 게 그게 정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어요. 적당히 타협하지. 그래 이야기할 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그 밀고 나간다.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든 간에 나는 적어도 내 가족, 내 자식한테만 제대로 평가받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내 가족, 내 각시, 내 자식만이라도 아버지를 이해해주고 신랑을 이해해주면 나는 만족하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여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하자? 난 그거 필요성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면 고맙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정리하면 그뿐입니다. 경남지사직에 만약에 이번에 김태호 후보가 패배하게 된다면 당대표직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전국 광역단체장 6개. 근데 김태호 안 줘요. 만약에 그럼 그거는 절대 안 줘요. 발생하게 된다면 그게 정계 은퇴를 의미한다고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정계 은퇴는 아직 할 나이가 안 됐지. 할 나이가 안 됐지. 나는 36년 동안 성부사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검사할 때도 어느 순간에도, 정치할 때도 어느 순간에도 성부를 겁니다. 성부를 걸어서 성부에 패배하면 일시 물러나고 성부 이기면 그대로 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성부를 거는 겁니다. 그게 처음 거는 게 아니고 36년 동안 수없는 성부의 순간을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성부를 겁니다. 예.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반대만 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부른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빨갱이가 되시면 안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칭찬 하나만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 거 칭찬 하나만 해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난 늘상 이야기 그래 했어요. 대선 때 토론해 보니까 사람 참 진솔하더라. 아니, 내 진솔하다고 한두 마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솔한 거하고 국가의 운영을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는 진솔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운영을 잘해야 돼요. 국가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내가 보니까 못하고 있죠. 그러면 그 많은 국가 운영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시긴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그래도 이건 그래도 비교적 봐줄만 하다라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모든 것이 지금 쇼로 비추지. 판문점에서 조용필이 불러갖고 노래하고 생쇼하는 거 보세요. 응? 그게 생쇼할 자리입니까? 그렇게 하고 어느 행사장을 가보세요. 어느 행사를, 나는 청와대 탁현민인가 그 사람 진짜, 야, 대한민국에서 쇼 연출하는 데는 그래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가 행사장 가보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쇼 연출.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건 좀 배워야 되겠다. 자, 네. 마지막으로. 최근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됐는데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서 가장 홍 대표님이 바꾸시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궁금합니다. 개헌안 전체가 체제 개편입니다. 체제 개편. 이분들이, 이 세력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자기 임기 중에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그래서 과연 그 체제 변혁 시도를 개헌안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그게 좌절됐어요.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압승하면 탄력이 더 붙을 겁니다. 체제 변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 대화하는 마지막 목적은 연방제 실시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시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소신이고 정치적 마지막 목표입니다. 남북 대화에 이래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핵은 2차적인 문제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아마 지방선거가 자기들이 압승하게 되면
대한민국 체제 변경 시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시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정 대표님 시간도 없으신데 이렇게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실제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요. 대한민국 구조를 잘 보면 대학 다닐 때 4년 공부해서 평생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나면 대학원이나 학자로 가실 분들 외고는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책 볼 시간은 4년밖에 없어요. 밤잠 안 자고 공부해도 모자라는 세월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대한민국은 4년 공부해서 평생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졸업 후에는 소설책 한 권 읽을 시간도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밤낮 주야로 책을 읽으십시오. 몇 학년이죠? 4학년. 4학년. 모두 취업하시고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